비오는 히말라야 자락, 안개가 자욱한 골짜기를 따라 관광버스가 조용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그것은 곧 깨질 환상이었죠. 2025년 4월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은 그 환상을 산산이 부셔버렸습니다. 무장 괴한들이 관광객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 26명의 무고한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카슈미르에서 관광객이 직접적으로 공격받은 것은 2019년 인도가 카슈미르에 대한 특별 지위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헌법 370조를 폐지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테러가 아니었습니다. 카슈미르의 불안정한 현실이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깊게 각인되는 순간이었죠. 이 충격적인 사건은 단순히 테러 단체의 잔혹성만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이는 카슈미르가 얼마나 복잡한 국제 분쟁의 중심에 놓여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갈등은 한두 문장으로 요약될 수 없는 깊고도 오래된 문제입니다. 카슈미르는 단지 한 지역의 분쟁을 넘어 두 개의 핵보유국이 자존심과 체면, 역사와 종교를 걸고 마주한 지정학적 전장인 것이죠. 이런 복잡한 요소들이 얽히며 한 사건의 여파가 순식간에 수천만 명의 생명과 연결된 거대한 위협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카슈미르 지역에서 벌어지는 군사적 충돌은 단순한 국경 분쟁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분리 독립 이후 세 차례의 전면전을 치렀고 수많은 국지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1999년 카르길 전쟁 이후 양국은 전면전 대신 간헐적인 폭격과 국지 충돌을 반복해왔죠. 그리고 오랜 시간 쌓여온 불만과 감정이 터진 것일까요? 2025년 4월 사건 이후 인도 정부는 강경 대응을 택했습니다. 오퍼레이션 신두루라는 명칭의 공습작전으로 파키스탄형 카슈미르에 있는 무장 세력의 캠프를 타격한 건데요. 드론과 순항미사일을 동원한 이 작전은 인도 정부가 더는 방관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이자 국내 정치용 퍼포먼스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파키스탄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파키스탄도 곧바로 보복 조치를 단행했는데요. 파키스탄 정부는 인도 공습으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전투기 격추를 포함한 군사 대응에 나섰고 자국 영공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틀간 이어진 교전은 양국의 실질 통계선 전역에서 긴장을 폭발시켰고 국제사회는 두 나라 사이의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질까 우려를 표했죠. 사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모두 핵 보유국입니다. 인도는 핵탄두를 172개, 파키스탄은 17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양국 모두 핵무기를 서로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삼고 있죠.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 전략적 계산에 기반한 군사 계획으로 각국의 군사 교리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현실적인 옵션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 핵무기에 대해 선제 사용 금지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파키스탄의 경우 실존적 위협을 느낀다면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나라의 입장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죠.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르스는 세계는 양국의 군사적 대립을 감당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자제와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이 일이 매우 빨리 끝났으면 한다며 사태의 조속한 종식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또한 인도의 군사 행동에 유감을 표하며 냉정과 자제력을 유지하라고 양국에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유엔과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이 사태 완화를 요구했지만 실질적인 중재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갈등은 오히려 고조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중재 실패는 단순히 양국의 핵 충돌 위험을 넘어 국제사회의 영향력과 외교적 신뢰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글로벌 물류와 통신 네트워크의 핵심 지점에 위치해 있어 중국과 중동, 남아시아를 연결하는 통신과 물류 경로가 지나며 인도의 위성 감시망도 이 일대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전면전으로 번질 경우 단순한 국지 충돌을 넘어 사이버전과 금융시장 불안정 등 세계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카슈미르 분쟁의 또 다른 축은 바로 경제입니다.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양국 모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겠지만 특히 파키스탄은 이미 외화 부족, 물가 급등, 외채 부담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전쟁을 감당할 여력이 크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는 파키스탄 지도부의 군사적 선택에도 실질적인 제약을 주고 있으며 국제사회 역시 이러한 경제적 취약점을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인도는 국제통화기금과
연방은행과 세계은행 등에 파키스탄에 대한 금융지원 재검토를 요청했고 IMF 이사회에서 관련 입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인도는 파키스탄이 테러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제금융기관들이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물론 경제적 압박은 파키스탄뿐 아니라 사실 인도에게도 역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외환 보유고와 탄탄한 IT, 제약, 우주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외부 충격에 대한 복원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 5위권 경제 대국이자 인도양의 핵심 공급망 거점이라는 지위는 동시에 외교적 책임과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인도가 분쟁 상황에서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무시할 경우 외국인 투자 감소, 무역 압박, 국제 이미지 실추 등 다양한 반작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경제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과 안보 그리고 외교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 점에서 카슈미르 분쟁은 경제, 전쟁, 외교가 한 덩어리로 얽혀있는 전형적인 현대 국제 분쟁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사실 카슈미르에서의 무력 충돌은 단순히 양국 간의 국지적 갈등을 넘어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대립 구도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 비동맹 노선을 걸으며 러시아산 무기를 주로 들여오던 인도는 최근 몇 년간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산 무기 수입 비중을 크게 늘렸고 반대로 파키스탄은 미국의 군사 지원이 줄자 중국산 무기에 급속히 의존하게 됐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06년에서 2010년 사이 인도 무기의 80%를 러시아가 공급했지만 최근 4년간 그 비중은 38%로 감소했고 그 빈자리는 미국과 유럽이 채우고 있습니다. 반면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시기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수십 대의 F-16 전투기와 수백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받았지만 테러와의 전쟁이 종료된 이후 미국의 지원이 급감하면서 군사 공급망을 중국 중심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재는 파키스탄 무기 수입의 약 80%가 중국산입니다. 이처럼 남아시아의 오랜 지역 분쟁이 미중 패권 경쟁의 대리전처럼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인도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지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파키스탄을 철통 같은 전략적 협력국으로 부르며 노골적인 후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와 중국의 국경 충돌이 격화된 상황까지 더해지며 카슈미르에서 발생하는 국지적 충돌은 더 이상 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지정학적 대리 충돌까지 번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카슈미르 분쟁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한국 역시 그 여파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갈등이 장기화되거나 전면전으로 확산될 경우 세계 경제와 안보 환경의 연결망 속에서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우려되는 부분은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갈등이 격화되면 인도양과 중동 해역의 물류 노선이 위협받게 되며 이는 수출입 운임 상승과 원자재 공급 차질, 국제 유가의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정제유, 천연가스, 원유 가격 인상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 역시 긴장감 속에 출렁이게 됩니다. 두 나라 모두 핵 보유국이란 점에서 지정학적 충돌은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합니다. 외국인 자본 비중이 높은 한국 증시는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투자 심리 위축 시 외국인 순매도, 원화 약세, 주가지수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위기 상황은 한국에게 방산 수출과 외교적 입지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인도에 K9 자주포를 수출한 경험이 있는 만큼 외교적 존재감을 드러낼 여지가 생깁니다. 동시에 중동, 동남아 등 제3국에서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기회와 함께 외교적 딜레마도 존재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모두 한국과의 외교 관계가 우호적인 편이기에 어느 한쪽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한국은 그간 UN 결의에 기반한 원칙적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이런 묵묵한 중립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라고 해서 우리와 무관하다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그 여파는 국경을 넘어 세계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번 카슈미르 사태는 단지 인도와 파키스탄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닌 핵무기와 기술, 외교와 정보전, 그리고 강대국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힌 국제 분쟁의 축소판입니다. 국제사회는 늘 분쟁이 일어난 후에야 움직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력 충돌 직전에도 중재는 가능했고 실제로 분쟁을 막아낸 전례도 존재한다고 말이죠. 핵전쟁 일부 직전까지 갔던 2001에서 2002년 위기 상황에서도 미국의 외교적 개입은 결국 대화를 가능케 했고 양국의 대규모 병력 철수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의 긴장 국면에서도 외교적 해법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핵무기의 존재는 오히려 양측에 억제력을 작용시키고 있으며 상호 파괴에 대한 인식은 핵충돌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억제에 기대기보다는 갈등의 구조 자체를 분석하고 외교적 접근이 가능한 현실적인 접점을 식별하여 이를 중심으로 해법을 설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기적 위기 관리와 더불어 중장기적인 신뢰 구축과 정보 교류, 다자간 협의체의 작동이 병행돼야 합니다. 분쟁의 성격이 변하고 있는 만큼 대응 방식도 실질적이고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충돌은 무력 갈등 그 자체보다 국제 정치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사안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일관된 분석 기준을 세우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